안녕하세요. 이대용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고요. 요거 한번 펴주시면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요런 내용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수업은 월요일. 딱 좋은 시간이죠. 주말을 보냈으니 월요일은 수리 논술과 함께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저 학원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 혹시 오셨어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와서 들어도 되고 상담도 해도 된다고 아무도 안 오신 아이들이 말을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다 논술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제가 어쨌든 굉장히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쏙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 넘어갔지네요. 또 들어야 되나? 어디 연결된 걸까요? 마우스 떠 있는 게 없는데. 네, 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논술 개요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 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요 논술 전형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논술을 할 거다 안 할 거다를 판단하거나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겠구나라고 하기엔 조금 일러요. 그런데 전체적인 얼개를 좀 파악해야 앞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논술 전형이 신설된 학교들이 있으나 지금 우리 학원에서의 목표로 하는 대학은 아니고요. 신설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약대와 의대들이 신설됐어? 그러니까 의대 의치한 혹은 약대 논술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논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요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상위 학생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의대 정원이 일단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 연대 그러니까 미래 캠퍼스 의대 과학논술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진 않죠 지금 우리한테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응시 영역 지정이 해제됐다는 거는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좀 있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 논술을 보는 경우들은 있고요. 그래서 문과 논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과 애들이 잘한대요. 잘하겠죠. 좀 글을 잘 보고 분석하듯이 비문학 지문 읽듯이 해석해서 감정을 호소하는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논술을 아주 드라이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를 잘하는 게 이과다 보니까 예전에 들었었던 얘기는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경희대 같은데 철학과는 반 정도가 이과 학생들이다. 교수님들이 처음엔 신나서 왔다가 재수하려는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다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잘해서 수리 논술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수리 논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요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이 있다던데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수능 최저 기준을 패스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나는 패스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저가 있는 학교를 쓰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크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들이 꽤 많고요. 그런데 나는 넘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대부분 학생이 씁니다만 못 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서도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최저가 좀 높은 학교도 한두 개 정도는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수능을 좀 잘 볼 거라는 전제 하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최저 기준을 패스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논술은 기가 막히게 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최저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널널하거든요.
널널하다는 게 쉽다라는 건 좀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항상 통과하던 학생이 어떤 이유로 간에 수능에서 뭐 밀렸든 뭘 하든 어떻게 실수를 하든 그렇게 해갖고 잘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은 뭐 이런 최저 기준으로 패스는 정말 하기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수학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저 기준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다. 물론 경쟁률의 차이는 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경쟁률이에요. 실질 경쟁률이 원래 대학에서 제시하기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학교를 쓴 학생들의 경쟁률이 있을 것이고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끼리 또 경쟁을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률 실질 경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와갖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 이렇게 수를 재는데, 시험을 보러 가면 뭐 합니까? 논술을 한 번도 안 한 학생들이 오면 사실 거의 문제를 못 푼다고. 이것도 예외는 있어요. 막 완성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이제 물어보죠. 논술을 어디서 했었었느냐, 뭐 최대한 학교에서라도 해봤느냐, 뭐 모의 논술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뭐 한 학생도 있지만 진짜 처음이라는 학생들도 있어요. 놀랍게 쓰는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학생들은 실질 경쟁률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말하자면 수능 본 다음에 처음으로 와서 한 5일 정도 수업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논술 수업을. 그런 학생들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경쟁률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신 반영 비율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냥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거고, 출제 범위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대비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저 기준이 없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 없이 갈 수 있어요. 수능 안 봐도 되는 대학들도 있고요. 자, 이 학교들은 그냥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가기 수월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별개인 겁니다. 그럼 최저가, 다른 대학들은 다 최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최저가 있다면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라고 하면 이렇게 25년 기준만 해놨네요. 25학년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 다 공개하고 요강이 다 나오고 제대로 얼개가 잡히는 건 6월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집어넣어놨고, 지금 여기서 25 기준이라고 했지만 26년도 기준으로 제가 바꿔놓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 표가 지금 요거 있죠. 요거 그 좀 허여멀건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슷한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집어넣어놨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이 2025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사탐, 과탐 아무거나 봐도 되는 대학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이런 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운 대학입니다. 4과목을 다 보는 거야. 국수영탐을 다 보는 거고, 그 4가지 과목의 등급이 5등급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합쳐서. 즉 1112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1, 2, 1, 1은 돼요. 다 합치면 5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라도 3이 나온다 혹은 2가 2개 나온다 하면 합쳤을 때 5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패스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 4함 6은 조금 그래도 낫죠. 그죠? 2과목, 2등급 2과목을 봐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암호같이 써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 과투, 평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수학, 그리고 사탐, 과탐 둘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탐, 과탐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중에서 2과목의 평균 등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과탐, 보통 과탐이니까 과탐이라고 할게요. 과탐 2개의 평균 등급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는 과1만 써있죠. 4과1이잖아요. 사탐이든 과탐이든 둘 중에 잘한 것만 들어갑니다. 하나는 2등급이고 하나 4등급 나왔다 그럼 2등급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만 보는 대학들이 있고 2과목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2과목 평균을 보는 대학들이 있죠.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어려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대, 약대, 의예과 이런 대학들입니다. 당연히 많이 보죠. 4개, 4개. 이거는 3개를 보는데 하나는 안 보는 겁니다. 뭘 안 보느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이제 지정된 학교도 있지만 뭐 수학은 필수로 본다 이런 학교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얼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3합4라고 하면 3개 합쳐서 4만 나오면 됩니다. 1, 2, 1, 7 괜찮다는 거예요. 1, 2, 1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3개를 본다. 3합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2합이 되면 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2합 5 같은 걸 볼게요. 2개 합 5만 나오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안 봐요. 알겠죠? 그래서 2합 5 같은 경우에는 7, 2, 3, 8, 7이 나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2과목만 보는 거니 잘한 거 2개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뭘 보는지가 좀 써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거 흥미로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성균관대가 작년에 이게 좀 특이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성대의 경우에는 과학 2개를 따로 봤어요. 그래서 보통은 과탐이 2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탐구가 2개가 있으면 2과목 중에 평균을 내거나 잘한 거 하나를 넣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과목으로 본 거예요. 근데 성대는 그거를 다른 과목으로 봤어요. 그래서 과탐만 잘하는 학생들이, 과탐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탐이 1, 2가 나왔으면 1.5로 해갖고 이제 올림을 해줘. 그러니까 내림을 해갖고 1로 넣어주는 학교들이 있고 1, 2가 나왔으면 잘한 거 1만 넣어주는 학교가 있는데 성대는 1, 2가 다 하나의 과목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올해 혹시나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면 이 학교는 과탐밖에 선택할 수 없는 과탐만 해야 되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린 과탐할 거니까 어디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뭐 2합 5, 2합 6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3합 5 같은 경우에도 이제 쉽지는 않겠죠. 3개의 5등급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하나는 안 본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의대 쪽이나 뭐 여기도 약대, 수의회 이런 데가 이제 어려운 것들이고요. 좀 더 이제 2개를 보는 학교들이 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과목만 2, 3만 나오면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만 나오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그걸 못 넘느냐? 못 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전략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예를 들면 건대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근데 2, 3이 안 나오고 6, 2, 3, 4, 5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쉽죠. 근데 보통은 논술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유리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거죠. 수학과 과학만은 정말 잘해. 근데 딴 건 포기를 해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어나 뭐 언어 영역 자체를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전략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해갖고 이 2과목 최저만 패스하고 난 다음에 논술을 갖고 승부를 봐야지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루 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 기준을 패스했느냐 보다는 결국엔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패스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결국엔 시험 성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수능 최저를 패스하고 나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1111로 패스를 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정말 턱걸이로 패스를 했습니다. 힘들게.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가점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스템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예 안 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것까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하느냐만 중요합니다. 예전에 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납치를 한다는 뭐 소문도 돌고 흉흉한 소문도 돌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 가지 입시 비리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리라기보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학생을 봤는데 그 수험 변호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그 학생의 그 표준 점수가 그냥 떠버린다는 거예요. 등급 패스했는지 여부만 딱 시스템에 뜨면 좋은데 원점수 표준 점수 이게 딱 떠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해. 무슨 의대 갈 학생이 여기를 썼어. 그럼 이제 논술 성적도 성적이지만 굉장히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루머일 뿐입니다. 자,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 반영 비율 때문에 그래요.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의 내신이 5점 얼마다 정말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6점 얼마다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많은데 때로는 좀 떨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7대부터는 좀 많이 내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건 요 수치로 나옵니다. 그냥 쭉 눈에 보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서강 30% 들어간 데 좀 보고 싶었는데 인하대를 그냥 볼까. 인하대 30% 여기 좀 많이. 세종대 볼게요. 세종대 3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30%가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교과가 1등급일 때 30점 만점에 30인데 2등급이면 29.7점을 주고요. 4등급이 돼도 28.5점을 줍니다. 30점 만점에서.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폭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5등급까지 30점 만점에서 10% 떨어진 27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등급 될 때 24, 21, 그 다음에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은 논술을 안 해요.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점수 등급을 봐도 내신도 잘하고 논술 잘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을 보게 되면 보통 3등급 때도 별로 없어요. 4등급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3등급 후반, 4등급, 5등급까지도 합격을 해요. 그거는 당연히 뭐 자사고, 먹고, 강남, 대치동에서, 목동에서 이런 학생들 좀 뽑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좀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서강대는 10% 봅니다. 그죠? 100점 만점에 10%가 교과로 들어가는데 쭉 보시면 이거 왜 굳이 써놨나 싶을 정도 10점 만점. 6등급이 나와도 9.8점입니다. 98점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8등급부터 9.7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지요. 110점 만점 0.3점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다 요강에 있는 것들이 2025년 기준이죠. 2026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바뀔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되게 달랑달랑해요. 그래서 6점 후반 혹은 5점 후반 정도 돼서 이번 내신을 좀 챙겨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어그러져 갖고 뭐 7.01이 됐다.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쓸 때 어떤 학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학교 괜찮죠. 7등급 때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학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경북대, 당구대 이런 학교들은 좀 7이 되는 순간 뚝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좀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요강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4.01이에요 지금. 이번에 조금만 하면 3.99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될 수 있죠. 그러해 봐야 사실은 별로 유리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분은 좋죠. 3점대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출제 범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기화학이 다 나온 학교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미적만 나오는 학교 일반적으로 이제 미적 확통 나오고 미적 기하가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거의 뭐 2026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발표한 학교들 좀 보면 그런 학교들은 거의 줄어들 거로 보여요. 해봤는데 뭔가 이상했던 거죠. 교수님들 제가 파이널 수업 진행할 때도 보면 광운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미적 확통을 해야 됩니다. 광운대 파이널 했을 학생들 모여있는 학생들 보면 확통을 그냥 뭐 내신 정도 간신히 했거나 모르거나 그런데 실제로 이런 학교는 쉽게 나와요. 그 쉽게 나오는 것조차 못 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쉽게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오지 싶을 정도로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좀 변별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올해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미적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늘 거면 아싸리 그냥 미기학을 다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럼 미기학 나오는 학교를 내가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적 문제만 나온다는 학교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미적이 아닌 그 수원 수투만 나온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술이라고 하지만 약식 논술을 보는 학교 가천대랄지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성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신들이 얘기하기로는 요강에 써있기로는 고교육과정 다 나온다고 해요. 다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다 나온다랑 다른 거죠. 전 범위예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다니면서 이제 입학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 가면 수원 수투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수원 수투만 나오면 쉽냐? 성대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아시겠죠? 어디서 문제가 나오느냐와 가는 게 쉬운 거랑은 별개예요. 수원 수투 문제만으로도 학생들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올림피아드 문제들이 뭐 미기학으로 나오겠어요? 그런 학교들, 그런 문제들을 좀 짜깁기 해서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그렇게 안 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성대는 좀 쉽긴 합니다. 문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문제가 쉽다는 게 합격이 쉽다는 건 별개예요. 문제가 쉽다는 건 컷라인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완벽하게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미적까지의 학교만 준비를 할 거야. 수원 수투를 포함한 미적까지만 준비할 거다. 미경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면 수업을 어떻게 될 것이냐. 커리큘럼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지금 제가 수업하는 것들은 수원 수투 내용만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더 이제 미적이 살짝 들어간 상태로 할 겁니다. 기하 확통은 거의 여름방학 정도 중간 정도 될 때쯤부터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부할지 가르쳐주고 한 문제씩만 집어넣을 거예요. 기본 수업은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하랑 확통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상위권 학교 아니면 아예
의치한 이런 문제가 다른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 확통 문제가 꽤 어렵게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파이널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에도 미기학이 다 나옵니다. 홍대는 논술 좀 빨리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매년 제가 파이널을 열고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나왔었어? 뭐 안 나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왔었고 쉬웠어요. 풀었어? 아니요? 하는 경우도 있고 쉬웠지만 못 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보면 알아요. 이게 쉽다는 거를. 확통이라고는 하지만 확통 과목이 아니라 확률을 가지고 뭐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고1 때 배우는 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근데 이건 좀 저도 당연하다 싶긴 합니다. 이 대학에서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요. 어떤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될까? 대학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사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건 확통이죠. 수학에서도 확통은 이제 선거도 좀 있으면 할 겁니다만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뭐 표준 편차가 어떻고 뭐 신뢰기관이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확통이 중요해졌어요. 통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공대에서 이공계에서 원하는 건 미적이에요. 그러면 킬러 문제로 진짜 어려운 문제로 미적은 좀 쉽게 문제를 내고 기하는 말도 안 되고 기하는 말도 안 되면 기하를 어렵게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자존심이에요. 그 기하를 어렵게 내는 학교는 저 중에서 연세대밖에 없습니다. 야, 이 정도 못 풀면 우리 학교 오지 마의 자존심인 거고 확통을 어렵게 냈어요. 사실은 미적을 끝내주기 잘하는 학생인데 확통이 문과 과목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요. 성실함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말로 내신에서 확통을 배웠다면 그거 엎어져 자거나 그때 내가 미적할 거니까 미적 선택한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듣고 최소한 수능에 2점짜리 정도는 웬만하면 풀 수 있는 수준이면 풀 수 있는 논술 문제가 나와요. 거의 매년 그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그거보다 쉽게도 나와요. 근데도 못 푸는 학생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안 한 거죠. 왜 안 했느냐? 공부를 안 한 학생이라서 됐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 나오겠지. 혹은 수능 본 다음에 파이널 수업 때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파이널 수업 때 저도 결국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찝어서 합니다. 아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수많은 파트 중에 이 문제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조건방역 문제만큼은 풀 수 있게 하는데 그게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기약 다 된 학생 있나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절대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심지어 미적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갔고 미적이 진도를 뭐 2학년 때 다 뗐다고 하는 학생한테 직접 너 미적금 다 뗀 거야 다 알아 하면은 안다고 할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학교를 준비를 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실 지금 취미로 기하확통의 기본 개념 정도만 보면 좋아요. 그 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나중엔 드릴 겁니다. 학생들한테 주는데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이론 부분만 발췌를 할 수가 있어요. 수능 특강 원래 이제 다운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 빼고 그러면 진짜 몇 장 안 돼? 한 20장 정도 되나? 그거만 보면 돼요. 그것만 보면 문제를 100% 풀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만 보면 이론은 끝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론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못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미적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미적 문제 다 푸냐면 다 못 풀죠. 보통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엔 실력의 영역인 거고 근데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그 정도 이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죠. 근데 방학이 들어갈 때쯤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10시간 이내에 그거 됩니다. 10시간 이내. 하루에 2시간씩 5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 강의만 보면 그 다음에 논술 문제, 논술 출제됐었던 문제들 문제와 답을 공부하게 되면 그거를 몇 문제만 해도 무조건 대비한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대비 안 한 학생들보다 훨씬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지금 이 타이밍에 어느 학교 갈지 마음속으로 콕 집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다 미기학 나온 학교를 쓰고 싶죠. 근데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여름방학 때 제가 설명할 때도 그럴 거고 파이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가 돼도 준비 끝난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파이널 와서 앉아있는 학생 중에 미기학 다 한 학생이 반이 안 돼요. 그런데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때 대박이 나서 풀 수도 있어요. 고1 수학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 말은 수업에서 그래 수업을 듣겠다고 와 있는 학생들조차도 준비가 안 된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이라도 하면 도움은 확 된다는 거.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마음에서 포기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딱 보니까 확통 문제 같대. 해서 덮고 넘어가면 그거는 사실 합격이 어려워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나 이거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한번 끙끙거리고 읽어라도 봐야지 하면 그 소 문제 4개 중에 한 2개라도 풀 수 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적은 다 할 거니까. 자, 제 수업의 특징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수업이 조금 수업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과 좀 다른 수업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논술이 잘 나온다 하는 유형들은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 번 반복하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세하고 명확한 해설은 당연한 거가 아니고요.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설한다는 거 끝까지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은 끝까지 푸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풀다 보면 그 뒤에부터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 적용해서 여러분이 풀고 예시담만 참조하면 되고 그 다음 문제, 유사 문제로 넘어가면 더 많은 문제를 다룰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중상위 반이기 때문에 제 수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풀 거예요. 푸는 과정과 숫자 답이 나오는 것까지 학생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의외로 그것도 보면서 도움이 된대요. 왜냐면 그냥 빠르게 훅 하고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해라고 하면 집에서 과연 하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모두 안 해요.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해요. 얘가 공부를 안 하는 애여서가 아니라 원래 안 해요. 왜냐면 공부할 게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끝까지 풀어주는 과정을 보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상위 학생들에게는 끝까지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요. 4번을 좀 먼저 할까요? 하나의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제시문과 문제를 많이 못합니다. 빨리빨리 하고 15분 만에 쳐버리고 그 다음 문제를 하면 좋은데 끝까지 풀어주니까 30분,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신에 이 문제를 풀 때 접근을 다양하게 합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 가를 참조해서 풀려고 하면 가를 가지고 하는 그 정확한 답을 풀어주되 그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여기 나왔던 제시문을 가지고 풀란 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 풀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 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도 좀 다양하게, 그리고 별해를 좀 여러 개를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오래 걸리는 대신에 여러 가지 문제를 푼 것 같은 효과를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런 거죠. 학생들한테 딱 문제를 주고 나서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학생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긴 제시문을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뭘 물어보자고 고민한 시간이 최소한 5분에서 10분은 필요하거든요. 고민하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한 번 분석하고 난 그 문제로 여러 번 다양한 문제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4번이 제 수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보다는 하나의 문제를 다각도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혹시 유사 문제로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관련돼서 이런 게 있었으면 요거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고요. 2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번은 뭐냐면요. 논술 인강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다 풀어보고 오라고 하죠. 항상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라고 정답을 제시해줘요. 대학에서 항상 예시 답안을 줍니다. 모든 대학이 매번 줘요. 그리고 사실 다 교육과정 안에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작년에 기출됐었던 문제들은 올해 그 선행학습 평가서라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올립니다. 거기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교수들과 교수님들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실제로 출제했었던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상적인 수학을 배운 고등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지 검증해서 맞는지 가부를 체크를 해요. 당연히 다 오케이 나오죠. 그 제시문도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선생님들은 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예시 답안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가 제 사실 수업에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조임종, 요즘 그런 말 안 하는데 조임종이라는 말은 이제 빠졌고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세요. 한마디만 하면 풀어요. 반이 풀어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걸 애들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써있는 경우도 있죠. 제시문 가의 극한의 성질 딱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 다음 제시문 가를 이용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라고 정답을 그냥 앵무새처럼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고 똑같이 학생들의 시야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뭘 적용해야 되지? 부분적분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 삼각함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건지, 뭐 덧셈 정리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뭐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건지를 어떻게 아냐? 그게 제가 볼 때 접근이거든요. 이런 걸 쓰면 돼라고 하는 툭 하거든요.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 거야라고 툭 하고 던져주는 거. 그 한마디로 학생들이 반이 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너무 해주고 싶죠. 근데 안 해요. 거의 못 풀어요. 그 말이 학생들이 딱 보면 이건 수학적 귀납법 푸는 게 당연하잖아.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이걸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이 문제에 접근할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때론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야, 얘들이 이걸 어떻게 알까 싶을 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풀면 걔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풀어서 풀어봤니? 네.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풀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부분적분은 어떻게 생각했어? 그냥 내가 볼 때 이거 차수를 낮추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냥 해봤어요. 옳다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수업할 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몰라. 처음 보는 문제를 봤는데 여러분 이 문제 봤을 때 어떻게 할지 막막하지. 나도 몰라요. 힌트가 하나도 없는데, 대학에 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이렇게 요 차수를 낮추는 연산 방법은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둘 중에 뭔지 나도 모른다. 한번 해보는 거다. 해봤는데 하다 보면은 이거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건 빨리 그냥 제끼고 두 번째로 풀어보는 거예요. 운 좋게 한 번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게 학생들한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너희들 이거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네라고 확실하게 100% 알고 푸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냐. 풀어본 문제는 가능해요. 풀어본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비슷한 문제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그냥 더듬어가면서 이거겠지 뭐 하고 풀다 보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 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지, 그 감, 그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라면 할 수 있는 그 접근 방법. 그런데 많이 틀리죠. 접근도 엉망이고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사용하고 풀었는지를 안 써도 됩니다. 답만 내면 돼요. 근데 논술은 그걸 써야 돼요. 왜 이걸 집어넣는지, 이 식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그런데 그걸 학생들이 안 하다 보니까 내신에서만 이렇게 조금 몇 번 서술형 해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개념이 많아요. 쓰면 안 되는 말을 써버립니다. 틀려버려요. 점수가 확 깎여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히려 수업 때 보여줍니다. 이게 정답이야라고 제시해 주는 것보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훨씬 더 좋은 건 뭐냐면 할 수 있을 법한 오답들이에요. 그래서 오답을 보여줍니다. 너희들 이거 이렇게 쓴 학생이 있어. 이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잘한 것 같니? 잘못한 것 같으면 어디가 잘못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맞추는 경우도 있고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놀랍게도 자기가 했었던 실수랑 똑같은 거를 지금 앞에서 제가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안도감을 느끼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선배들이 그렇게 했었던 학생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쭉 그럴듯하게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오개념이 뭔지 설명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3번까지. 이게 제 수업에서의 특징들입니다. 이거를 해야지만, 그냥 이건 무조건 이게 맞아라고 쭉 풀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뭐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3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1시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거듣고 나서 풀이를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학생들의 답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주로 실수를 해라고 보여주고 나서 집에 가서 첨삭할 때 보면 그렇게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은 그때 그 수업이 너무 좋았겠죠. 자기 답을 아직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흔히 이런 실수를 한다라고 제가 그걸 딱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는 다시는 안 합니다. 내가 직접 썼던 그 실수를 딱 잡아서 왜 잘못된 건지, 말하자면 그 실수지만 오개념인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를 체크해 주는 거죠. 5번, 6번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5번은 여기 뒤에 갈게요. 그냥 일단 중상위 수업이라면, 중상위 반이 뭐냐? 대학을 기준으로 하자면 나 의치한 뭐 연대까지 혹은 한양대까지 그 이하면 재수할 거다 하면 이제 최상위권인 겁니다.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중앙대도 쓰고 싶고 건국대도 쓰고 싶고 인하대도 쓰고 싶고 이대도 쓰고 싶고,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수능과 이것저것 해봤을 때 세종대도 쓰고 숙대도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인하대 아주대 다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통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거기까지를 뭐 동국대 동국대 정도까지를 중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논술이 있는 대학 중에서라는 겁니다. 그 이하의 학교들은 뭐 보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약식 논술은 아닙니다. 약식 논술은 따로 수업을 할 거예요. 아마도.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논술 학교 문제들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상위 학교를 노리는 학생들이 쓴다고 하면 일단 많이 써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요. 최상위반은 자기 거 굳이 안 봐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개별 첨삭이 없는 것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그게 더 유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학생은 풀거나 못 풀거나 인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잘 쓴 답에 그냥 샘플만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직접 쓰게 하고 고민하면 1시간 동안 매주 써요. 매주 첨삭을 받을 거예요. 그럼 네가 쓴 거에 실수가 뭔지 그리고 그 풀이의 흐름의 특징이 뭔지 제가 질문도 받고 요거 하면서 네 답을 네가 봐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시험을 이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개념 설명은 당연히 합니다.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 학생들한테 갈 수는 없고 개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제가 상위권반 연대반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개념 다시 해야 됩니다. 몰라요 학생들이. 수능에서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 예시답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게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하기 때문에 진도 안 끝났어도 수업 들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갈 거예요. 개별 첨삭 당연히 할 거고요. 그 학생 답을 가지고 첨삭하면서 질문까지 할 거고요. 얘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는 어느 학교를 쓸지 뻔해요. 뭐 예를 들면 성대 반도체 하나 쓸 거고 한양대 뭐 연대 뭐 그냥 뭐 약대 이렇게 학교와 학과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상담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를 쓸지 혹은 어느 과를 쓸지 약간 불투명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모의고사도 보고 지금 모의고사 말고 나중 것도 보고 그래서 정시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또 택해야 되잖아요. 이공계는 과가 중요한데 한 학교 두 학교 정도는 과를 조금 쉬운 과를 맞추고 학교를 좀 좋은 학교를 갈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또 어느 정도 학교를 어디를 가야겠다 특성화 과를 선택한 게 아니면 보통은 군으로 묶어놔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고 싶다. 뭐 중경시를 가고 싶다느니 뭐 서성안까지는 써고 싶다느니 그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공대가 유명한 대학을 뭐 쓰고 요즘에 AI가 또 AI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중에서 뭘 쓸 거냐? 6장의 카드 중에서 그거는 이 학생에게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를 보고 상담을 좀 할 겁니다. 이거는 쓰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느냐? 담임 선생님도 할 수 있죠. 유료 컨설팅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런데 유료 컨설팅은 하는 분은 우리 학원에서 할 거니까 잘하실 겁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얘가 어디를 잘 쓰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 학생의 답을 봐야 알죠. 첨삭하는 사람이 알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빨리 보내주셔서 그 학생의 답안의 샘플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3장 봤어요. 그러니까 한 3주 저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물어보면 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제일 많이 계속 수업을 들어서 한 10장 이상 얘가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첨삭하면서도 보고 대화하면서도 보고 대충 파악이 되면 그러면 얘는 여기보단 여기가 유리한 것 같아. 이런 문제 스타일이 유리한 것 같아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답을 많이 보는 사람, 첨삭을 직접 하는 사람이 제일 상담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보내주시면 이거는 그냥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애들 좋아합니다. 월요일 수업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힘들어 하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논술은 원래 재밌어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수리 논술 전문을 앞에 써놨잖아요. 내신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합니다. 논술밖에 안 해요. 수리 논술밖에. 왜냐면 수리 논술만 재밌어요. 제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내신 특강을 연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사실 내신 특강은 해본 적이 없어라고 소문은 내지 마시고 조용히 이렇게 짐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논술만 해요. 논술 원래 재밌어요. 제가 그냥 약간 뭐 광기 이렇게 하면서 버뜩거리면서 재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논술 재밌어요. 뭐라고 더 얘기하지? 재밌는 걸 재밌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재밌다고 하지?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월요일 날 수업 가고 9시 반에 끝나는데 얼마나 짜네요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논술은 재밌어요. 생각하지 않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30초 만에 푸는 거고 이런 문제는 2분 만에 푸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일단 문제를 접하고 한 15분, 20분 동안 재심은 분석하고 이런 문제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그런데 답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으면 하나도 재미없죠.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까다로운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보니까 샥 하고 풀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배우는 쾌감을 애들도 알아요. 논술은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꾸준히 들어요. 한두 번 수업 듣고 우르르 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 꾸준히 쭉 듣습니다. 그러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등급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아예 한 명도 안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수업은 좀 많이 안 빠지는 수업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많지 않아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비율상 학생들이 많이 듣는데 이 학생들이 다 알거든요. 불안해 죽겠어요. 지금 내가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논술을 해도 될까? 논술 진짜 겁나 어려운데 근데 계속 듣고 있어요. 왜 들을까요? 엄마가 가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들 다 압니다. 도움이 되는 거 아는 겁니다. 딱 봤을 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쭉 수업을 듣습니다. 이건 뭐 일종의 자랑으로 해도 되겠죠. 선호합니다. 학생들이. 파이널까지도. 파이널은 그냥 선생님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대학 보고 가는 거죠. 당연히. 건대를 쓸 건데 건대 파이널 있는 학교를 가야죠. 학원을 가야죠. 우리 학원에서도 열립니다만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안 열리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대치동에서는 어떤 수업 그 파이널을 못 열었는데 목동에서 열었던 게 있었는데 대치동 학생이 목동으로 온 거예요. 제 수업을 듣겠다고. 그게 선호하는 거죠. 걔는 뭐 그냥 전철 타고 목동 나들이 가려고 온 게 아니죠.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쪼이겠어요. 이 시험 한 번으로 이 학교 갈지 안 갈지 결정되는데. 근데 이 수업 이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돼 생각하고 올 정도로 어쨌든 잘했습니다. 학생이 좋아합니다. 이거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예전 건데 이거 다 이유는 있었었어요. 얘는 잘했어요. 진짜 잘해서 정말 최상위권을 4개를 합격한 게 아니고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논술은 생각보다 운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 수능은 굉장히 골고루 문제를 내는데 논술은 아니에요. 의대반 학생이 어느 날 맨날 80점 90점 왔다 갔다 하는데 20점을 맞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만약 그 문제가 안 맞아요. 한 3년 전에 제가 같이 했었던 그 첨삭 선생님, 그 파이널 때 하는 첨삭 선생님은 연대를 논술로 최초 합격을 했는데 경희대, 서강대를 다 떨어졌었대요. 한양대는 손도 못 댔대요. 연대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아주 까다롭게 내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그 컨디션도 있겠고 그 문제의 상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지 않잖아요. 2개 혹은 3개 정도 큰 문제를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게 내가 잘하는 게 나오면 쉬운 거고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4개를 합격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학생이 파이널을 4개의 파이널을 들었는데 잠깐만. 네. 제 수업 파이널 4개를 들었는데 그중에 3개 합격을 했습니다. 제 수업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는 아니고 그런 학생이 왜 굳이 제 거 파이널 4개를 들었을까? 잘하니까. 배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컨설팅이 실제 도움 된다는 겁니다. 얘는 여자애였는데 되게 뭐 자기가 재수는 절대 안 할 거야. 그래서 다 이제 사양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업을 하면 너무 애가 괜찮아 잘 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부모님한테 일단 허락을 받고 와라. 재수를 해서라도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으면은 한번 해볼 만한 건데 그런 끝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끌어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을 밀렸어 갖고 이제 망할 뻔했는데 한 군데 시험 보고 한 군데 합격을 한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컨설팅을 했다가 최저 패스 못해가지고 망할 뻔한 예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잘한다 싶은 애는 꼭 끌어올립니다. 야 그래도 아깝다. 제가 얼마나 많이 학생들 걸 봐봤겠어요. 이 정도면 잘 쓰는데 좀 더 높은 대학을 썼으면 좋겠는데 보장은 못해. 하지만 그렇다고 낮은 대학 쓴다고 합격한다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경우에 그래도 재수를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높여 써보자. 이러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상담할 때 얘기하면 좋겠죠.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3시간 반인데 처음 1시간 동안에는 항상 모의고사를 쓸 거예요. 모의고사를 쓰는 동안 제가 한 명씩 불러서 그 전에 학생들이 제출했던 답안지가 있을 거잖아요. 전주에 낸 거. 그거를 한 명씩 직접 대면으로 첨삭을 해줍니다. 그럼 질문도 받고 수업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실제로 네가 썼던 거 다시 봐봐. 이거 왜 썼는지 이해가 가지? 잘못한 거 알겠지? 이렇게 진짜 지적도 해주고 그 다음에 첨삭은 끝났고요. 1시간 동안 모의고사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풀이는 그날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써서 제출한 다음에 풀이는 바로 그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써서 제출한 거에 대한 피드백은 그 다음 주에 받는 거죠. 1시간 동안 모의고사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풀이는 그날 바로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써서 제출한 다음에 풀이는 바로 그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써서 제출한 거에 대한 피드백은 그 다음 주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90분 동안 다른 문제 한번 2개 정도를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2문제 정도를 더 풉니다. 그래서 수업 진도도 나가고 실제 이 모의고사와 연관된 유제를 풀기도 하는데 일부러 약간 확 달라지는 주제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거 연습해야 됩니다. 논술은 그래요. 큰 문제가 2개 정도가 혹은 3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다루는 개념과 전혀 상관없는 걸 두 번째 다루잖아요. 그렇게 사고의 전환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적분 타이밍이니까 지금 여기 부분 적분 한번 했고 치환 적분 한번 하고 하면은 대충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겠구나라고 느낌이 와요. 그걸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팍팍 바뀌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직접 하게 될 거고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는 수원 수투 내용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요. 미적분의 선택 과목에서만 나오는 내용들도 가끔 다룹니다. 진도 안 끝나서 괜찮아요. 진도 끝났다고 푸는 것도 아니고 진도 안 끝났으면 제가 설명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6, 7월이 되면 미적분 선택 과목에 나오는 그 내용들, 좀 어려운 미적 내용들을 포함한 기출문제들 위주로 풀게 될 거고요. 좀 어려운 내용도 이때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8, 9월이 되면 기하 확통 내용을 포함한 문제들, 기하 문제만 어려운 문제를 다루거나 확통 문제는 한 문제씩 넣긴 해요. 뒤로 갈수록 한 문제 정도를 넣어요. 하루에 이제 3개 정도 다루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다룹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들을 점점 추가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확통은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가이드를 좀 해줄 거고 순수 기하 문제는 거의 안 풀긴 할 거예요. 순수 기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킬러 문제로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 그거는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기하의 느낌이 나게 용어들은 써 있지만 실제 풀이는 기하가 아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아니면 미적을 갖고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시문에 말하자면 기하에 나오는 벡터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교수님들이. 풀이 자체는 정작. 심지어 확통도요. 미적으로 푸는 거 되게 많아요. 용어는 확통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거의 최대를 구해라. 될 수 있는 최대를 구해라. 그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뒤로 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제가 가이드를 할 거고요. 이건 지금 4월이죠. 어제 수업했던 거 말고 그 전주까지 했었던 수업 내용들입니다. 제가 요거는 그냥 지금 이미 5번, 6번의 수업을 했잖아요. 어떤 수업인지 궁금해하실까봐 넣은 거예요. 지금까지 3월 동안 올해 도형, 대칭이동, 수열, 급수, 좌표계, 원의 성질, 증명법, 극한, 삼각함수 성질, 미분과 적분의 기본적인 문제들까지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쉬웠느냐 학생들이 어려웠어요. 꽤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섞여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애들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냅니다. 실제로 다뤘던 학교의 기출 문제들이 어느 학교에서 나왔었느냐. 경북대 문제도 냈어요. 고려대 문제 2번 나왔습니다. 서강대 문제, 과기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문제 2번 나왔죠. 성대 문제 3번 나왔죠. 자, 이렇게 이거 왜 써놨냐면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 선호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기출 문제의 난이도가 비례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뒤에서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쉬운 거랑 합격이 쉬운 거는 당연히 커트라인 방영이 되겠죠. 이거는 구분을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북대 쓸 학생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 경북대 문제 쉽긴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걸 썼느냐. 이걸 갖고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좋은 문제들, 핵심 개념을 다루는 문제라든가 다른 학교에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출제학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냥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풀었다고 하는 2개의 고려대 문제는 그러니까 고려대 예전에 논술이 있을 때 나왔던 문제, 그거의 응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스타일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때 그 문제, 너무 좋은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풀게 하고 또 제가 풀어주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면서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대 인하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아주대 인하대가 타겟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인하가 요거를 다 공개하는 학교라서 그래요. 그 자기네 학교에 논술 합격생들의 점수를 다 공개를 합니다. 요걸 가지고 흥미로운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대, 인하대는 논술 문제가 어려운 학교일까요? 쉬운 학교일까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답입니다. 당연합니다. 자, 보세요. 2024학년도의 합격생 평균이에요.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이쪽에 합격생 평균 점수가 89점, 88점, 83점입니다. 높죠? 쉬운 거네요. 의대는 94점이에요. 와. 근데 뒤로 가니까 산업경영, 화학공학, 생명공학은 애들이 공부를 못하나? 50점대로 떨어져 있죠. 이거는 시험이 다른 겁니다. 시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오전, 오후로 따로 보는 수도 있는데 이 과들은 하나로 묶어서 보고 이 아래는 따로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문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운 학교에 어려운 학교에 모르겠지요. 물론 수학과는 그 중에서 잘합니다. 수학과 쓰는 학생들은 그 안에 같은 문제도 잘하는 거예요. 2022학년도 볼까요? 2022학년도에 의대 합격생 평균 점수가 36점에서 100점 만점에. 겁나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2024학년은 94점입니다. 원래 어려운 학교나 쉬운 학교 그런 건 없어요. 예전에 광운대가 정말 어렵게 나왔을 때 아마 그 공개하지 않았었을 때 학생들 평균 합격 점수가 야 이거 어떻게 풀지?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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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빵점 이런 10점 합격시키려고 하나?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웠던 때가 있었고 쉬웠을 때는 진짜 그 공개했어요. 학생들의 합격 평균이 99, 99, 99, 98, 99, 100점 만점에. 완전히 그거는 변별력이 없어지죠. 이것도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2022학년도에 좀 쉬웠다가 아주 됩니다. 2023학년 때는 좀 어렵게 내야겠다 해서 어렵게 했더니 평균 점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2024학년은 완전 실패한 거죠. 기계공학과가 학교생 평균 98점이면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참고로 줬다기보다는 학생들은 이게 유용해. 언제 유용하냐면 내가 문제를 인하대 기출 문제를 줬는데 파이널 때 너무 어려워. 그럼 자신감을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2022년 문제야라고 하면 괜찮아. 여기 나오는 3개 중에 하나의 반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였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너무 쉬운데 이게 기분이 막 좋아졌는데 2024학년도에 요 5점반 거였었다고 하면은 내가 쉬웠으면 남들도 다 쉬운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문제일까? 이 정도 문제를 풀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걸까? 할 때는 이런 걸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권 학교 아니 그 지금 문제들을 봤을 때 아니 이 반은 뭐길래 뭐 서강대 문제, 한양대 문제, 성대 문제, 고려대 문제 그 필요하니까 갖다 쓴 거고 놀랍게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이 학교 걸 왜 하지 싶은 뭐 경북대 문제 같은 것들 그죠 숙대 문제 이런 것들을 왜 푸느냐면 좋으니까 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생각보다 제가 홍대가 좀 독특하게 문제가 나오는 것 좀 다루고요. 성대, 고대, 서강대 문제도 많이 다뤄요.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오히려 인하대 문제는 어려서 잘 안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수업할 겁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났네요.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고민과 열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할 건데 뭘 얘기하려고 했더라?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이 타이밍에 진도가 안 끝났는데 얘가 지금 등급이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오히려 수능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옆에 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분도 똑같은 생각을 똑같아요. 이건 매년 똑같이 요금에다 틀어줘도 돼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름방학 때 들어와요. 파이널 때 들어와요. 그럼 아쉬워요. 안 아쉬운 학생도 있지만 얘는 좀 쉽지 않겠다 싶은 학생도 있죠.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학생들이 야 진짜 얘 센스가 대박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리면서 이 파트, 이 부분 이런 문제도 다뤄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학생들이 나중에 옵니다. 그럼 너무 아쉬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빨리 수업을 듣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가는 게 나아요. 미련 없이. 이거 일단 수능 다 준비되고 나서 들어와야지라고 하면 그때까지 수업을 놓치잖아요. 물론 녹화는 다 하고 있어요. 복습용으로는 보내줄 수 있습니다. 복습용으로 실제 수업 들은 학생들한테는 또 주고 복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0%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어려워요 항상. 그렇지만 그거로 하라면 솔직히 말하자면 합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게요. 그래서 이 2달치 갖고 8번의 수업을 온라인 그 영상을 보면서 할까요? 그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성실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 나가버린 거는 놓치고 첨삭을 못 받습니다. 첨삭은 나중에 써오면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허덕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지금. 빨리 지금 수업을 차라리 듣고 한 달 정도 수업을 들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자녀에게.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끝까지 한번 해볼래? 쉽니? 라고 하면 쉽다고 안 해요. 어렵니? 하면 그렇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그 커트라인 보여주면서 야 여기는 36점만 맞으면 의대도 갈 수 있었어. 그만큼 겁나 어려웠던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학생이 그런데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하나도 모르겠어. 혹은 난 이거 하느니 차라리 이걸 하겠어라고 하면 그건 믿으셔도 돼요. 차라리 빨리 수업 들어보고 빨리 결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갈수록 부담 더 커집니다. 이제 뭐 여름방학 정도 되면 부담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해서 월요일 부담되는 시간이지만 부담 느끼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